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크라우드 펀딩을 소개할 김종술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컨설팅이나 멘토링, IR 발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소개하는 일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창업한 이후에 모든 성장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마 자금일 것입니다. 항상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먼저 정부에 정책 자금을 신청한다든지 또는 엔젤로부터 투자 자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게 되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특히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도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소액으로 자금을 조달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은 절차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펀딩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조달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개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나 청약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단 지성으로부터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다수 대중의 투자를 받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과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후원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증권형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증권형은 운영 근거는 자본시장법이 되겠습니다. 이는 1915년에 개정을 해서 16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당시 배경을 잠깐 보면 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한 대안 채널로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2008년도에 금융시장에 자금 경색이 금융 대란으로 인해서 자금 경색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은 2012년에 잡스법을 제정을 해서 중소기업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시드 단계와 시리즈 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시드 단계에서는 매출이 크게 발생하지 못하고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큰 자금을 유치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엔젤 투자자나 정부 정책자금 또는 엑셀러레이터의 자금을 유치하게 되는데 또한 이런 방법 이외에도 크라우드 펀드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방법도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좀 더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생기면 VC라든가 기보, 신보 같은 투자 기관으로부터 큰 자금도 조달받을 수 있겠고 또 적정한 시기에 IPO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큰 자금을 또 유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주요 유형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후원 기부형 또는 리워드형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후원이나 기부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고 제품이나 티켓 등 이런 비금융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이루어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형이 있는데요. 이는 대출 계약을 베이스로 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증권형 또는 투자형이 있습니다. 이는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고 주식이나 이자나 배당의 방법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원 기부형이 있는데요. 이는 리워드형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후원 기부형을 나눠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후원 기부형, 리워드형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순수하게 후원하는 형태로
펀딩이 이루어지는데 보통은 필요한 제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펀딩한 이후에는 제품을 리워드화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좌측에 있는 케이스는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그 반려묘와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그 냄새를 잡는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는 냄새 잡는 미니 공기청정기입니다. 보통 4만 원대로 당시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그 성원이 있어서 잘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독립영화 김복동 영화입니다. 이 독립영화 제작 비용을 위해서 펀딩이 진행되었는데요. 큰 자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리워드형으로 펀딩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주말에 캠핑 나가서 텐트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5분 만에 설치 가능한 차박 텐트라는 아이템으로 펀딩에 성공했던 케이스입니다. 비용이 대략 한 25만 원 내외인데 당시에 이 케이스도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리워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화면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요즘은 패션이나 뷰티 또는 바이오 이런 아이템에서도 리워딩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요즘 그 중소기업들은 이런 제품들, 특히 차별성 있는 제품들은 리워드 형태로 펀딩을 진행하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 차원에서도 리워드를 하나의 그 유통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그 패션이나 뷰티, 바이오 아이템에 대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된 그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극 한번 신청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대출형인데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근거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즉 우리는 이제 온투법이라고 합니다. 온투법을 근거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온투법은 19년도에 시행을 해서 19년도에 제정을 해서 20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프로세스를 보면 차입자가 금융업자에게 대출 연계 신청을 하면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대출 계약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019년도까지는 이전은 금융위 가이드라인으로 그런 대출 형태로 자금을 모집했는데 이후에 좀 더 공식적인 이 법 제정을 통해서 좀 더 공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좀 더 규제 사항이 좀 있다 보니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한데 앞으로는 이런 자금들이 스타트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베네핏을 많이 주어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인데요. 증권형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보상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는 그 화면을 보면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 제작 비용을 위해서 이익 참가부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모집을 하고 영화가 상영이 종영된 이후에 해당 수익으로 배분했는데 연리 한 25% 정도의 수익을 배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본 화면은 그 수제버거 제품인데요. 이런 수제버거를 좋아하는 마녀들이 많아서 이 제품도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회사는 새로운 영업점을 오픈할 때마다 이런 그 펀딩을 해서 전환사채나 이익참가부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해서 영업점을 오픈했는데 8번의 펀딩을 통해서 15점을 오픈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아주 재밌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모면에서 좀 더 큰 바이오 기업의 그 펀딩 사례인데요. 이 치매 치료제의 임상 실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던 그런 바이오 기업입니다.
보통 작은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로 조달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런 주식형의 경우에는 좀 더 큰 자금을 조달할 때 사용하는 그런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드론을 제작하는 비용을 모집했던 사례인데요. 공공 부문의 특화 임무용 드론 개발을 했던 그런 기업인데 최적화된 그러한 센서를 지닌 드론으로서 산업용, 환경용, 군사용으로 사용한 드론 개발용 그런 자금을 모집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실내 테마파크에 관련된 시설 설비 자금을 모집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도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했던 케이스인데 상당히 큰 규모로 자금을 모집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주식형은 큰 규모의 자금을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되는 그 자금 모집 방법인데 다만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감안해서 주의 있게 모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형은 기존의 증권 발행 절차에 비해서 굉장히 간편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에 일반적으로 IPO나 일반 공모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 서류에 대한 제출과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통상 약 한 27가지 정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그런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3가지 서류만 제출하도록 그렇게 절차화했습니다. 특히 증권 발행 조건이나 재무 상황, 사업 계획서 이런 서류들은 필수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 금융 당국의 승인 과정을 생략하고 펀딩 포털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오케이 드는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스타트업 기업에게 펀딩하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용이하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참가 기관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발행인, 말하자면 스타트업 기업이 되겠습니다. 창업 기업은 보통 업력이 7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벤처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노비즈, 맨비즈 기업 같은 경우는 7년 초에도 펀딩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입니다. 이 중개업자는 펀딩 심사나 투자 광고 또 청약 관리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투자자인데요. 일반 투자자 또는 소득이 1억이 넘는 적격 투자자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 투자자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여탁결제원인데요. 한국여탁결제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그 기록 관리 그리고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자 명부 관리 그리고 증권이 발행되면 예탁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 모든 정보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크라우드 넷 운영에 관련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와디즈라든가 몇몇 중개업자들을 알고 있을 텐데요. 이런 중개회사들은 뭐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겠지만 크라우드라든가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 펀더풀, 텀블벅 이러한 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런 중개회사들이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이런 중개회사를 접촉을 해서 협의를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진행 과정을 보면 먼저 발행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중개사와 모집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개사는 펀딩에 관련된 심사라든가 광고, 청약 관리를 하게 되겠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금이 모금이 되면 해당 금액을 발행인한테 송금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청약 증거금이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모집을 의뢰했던 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만 이 펀딩이 성공이 되겠고 만약에 80%에 미달이 되면 다시 환불되면서 청약 절차를 마무리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자금의 조달이 마무리가 되면 예탁원의 증권화된 발행 의뢰와 해당 데이터앤 기록 관리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증권화자 계좌를 통해서 교부하는 그런 절차로 모든 펀딩 과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세부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일단 펀딩 전에는 약 한 45일 내외가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시나리오부터 IR 자료 작성, 마케팅 전략 수립, 그리고 홍보 전략 등 많은 전략들이 필요하고 이런 전략들은 펀딩 전 약 한 45일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펀딩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 펀딩 이후에는 투자자 관리, 커뮤니티 관리, 그 다음에 기업 정보 관리와 같은 그러한 관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통상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는 한 4개월 정도 소요 기간을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많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쉽게 구현이 되어 있지만 몇 가지 제도는 꼭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규제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발행인은 일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즉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은 가능하지 않고요. 그리고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메인비즈 같은 경우에는 초과해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 연간 모집 금액은 30억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30억 이내에서만 연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시자료 게재 준수입니다. 꼭 필요한 자료는 꼭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발행 조건이라든가 재무 상태, 사업 계획서 이런 서류들은 중개회사의 홈페이지에 꼭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보유지분 매각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는데요. 대기업 주주 같은 대주주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6개월 이내는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동일 회사의 경우는 500만 원, 연간 1,000만 원, 그리고 적격 투자의 경우는 동일 회사에 1,000만 원, 그리고 연간 2,000만 원, 그리고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 제한이 없도록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일단 크라우드 펀딩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3F, 즉 패밀리 프렌드, 팬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펀딩을 시작하면 지지자들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F를 잘 활용해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업 가치 산정할 때 적정한 가치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높아도 투자자들한테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너무 낮아도 대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정 기업 가치 산정이 필요하고요. 또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벤처 인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벤처 인증을 받으면 투자자들한테 투자 유인 효과가 있는데요. 투자할 때 3천만 원까지는 100%의 소득공제, 그리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70%, 5천만 원 이상은 30%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벤처 인증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은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포털은 크라우드넷입니다. 크라우드넷에는 크라우드 펀딩의 모든 자료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고 관련 그동안 성공했던 펀딩 사례들 그리고 IR 자료들 그리고 각종 통계들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크라우드넷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이 크라우드넷 초기 화면입니다. 그동안 펀딩했던 기업은 774개사가 성공을 했고 1,723억 성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의 좋은 조건은 투자자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라야 합니다. 즉
회사가 내재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시장성, 기술성, 사업성을 갖춘 회사가 내재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적정한 가격으로 펀딩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높은 가격인 경우에는 투자자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믿을 만한 회사라야 합니다. 회사가 게시하는 모든 정보들, IR 자료들이 믿을 만한 정보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과장되지도 않고 적정하게 작성된,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믿을 만한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재 가치가 있고 적정한 가격으로 펀딩을 하고 믿을 만한 이런 회사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크라우드 펀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좋은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남겨놓은 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꼭 회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창업을 기원합니다. 꼭 성공하셔서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마이컴퍼니 대표 성진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전 온라인 IR이라는 주제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요, 개요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 어떤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증권의 종류, 사례, 그리고 이제 IR과 절차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이러한 성격들이 강한데요.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해 주신 분들한테는 우리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드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워드형이라고 해서 펀딩 하신 분들한테 우리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고요. 약간 쇼핑몰과 유사한 형태의 일종의 마케팅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에 방점이 찍혀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안에서는 크게 보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의 주식을 신규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형, 채권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크라우드 펀딩을 언제 활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들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본인들의 제품들의 가능성과 시장 반응을 확인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서면서 스케일업 할 때 필요한 자금은 대중으로부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VC로부터 또 투자를 받으면 더 회사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보시는 페이지는 이제 브루독이라고 영국에 있는 수제 맥주 회사입니다. 근데 이 맥주 회사가 다른 맥주 회사들은 고객을 가졌지만 브루독은 네모를 가졌다. 뭘 가졌을까요? 예, 브루독은 팬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들이 브루독의 주주가 될 수 있게 해서 총 9만 명의 주주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이 1,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혜택을 특별한 구입하실 때 혜택도 드리고 할인 혜택도 드리고, 그리고 주주총회, 근데 여기는 약간 파티처럼 맥주 파티처럼 이렇게 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초대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렇게 혜택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모펀드에서 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또 이제 엑시스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높은 수익률로 엑시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팬층을 주주로 만드는 전략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바스버거라고 수제 햄버거 가게입니다. 저희 오마이컴퍼니랑
이렇게 펀딩을 쭉 10번 정도 펀딩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랑 처음 펀딩을 진행할 때는 직영점이 여의도하고 광화문 이 두 개의 직영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러 번 펀딩을 통해서 새로운 직영점을 낼 때 필요한 자금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20개에 가까운 직영점과 가맹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이 200억 가까이에 이를 정도로 매우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구사한 전략은 고객들을 우리의 주주로, 우리의 투자자로 바꾸는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바스버거는 주식을 발행한 건 아니고요. 채권을 발행해서 1년짜리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기업의 직영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드리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 바스버거에 투자를 한 투자자분들은 바스버거를 더 많이 이용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소개도 해주시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우리의 투자자로 바꾸는 전략이 성공하면서 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창업 자금 때문에 이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VC라든가 이런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은 전체 창업 기업으로 봤을 때는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도달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업이 대중들과 같이 대중의 팬덤이 형성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아까 음식점이라든가 맥주 같은 이런 소비재 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주들을 그 고객들을 주주로 만드는 투자자로 만드는 이런 전략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투자하실 분들을 대중으로부터 그런 분들을 모시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법에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자금 조달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우리 기업을 홍보하고 또 성공하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제휴하거나 이런 데다가 또 발굴이 되는 이런 홍보 마케팅 이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판로를 개척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판로 개척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 주로 이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자금 조달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둘 다 홍보 마케팅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작업이고요. 그걸 통해서 투자를 유치함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 기반과 커뮤니티를 만드는 작업 또는 우리 기업의 팬층을 만드는 작업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업의 자금 조달 및 투자자 모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방식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신규 증자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자본을 조달하는 거고요. 크라우드 펀딩이기 때문에 목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목표 금액의 80%가 모여야 증권이 발행이 됩니다. 우리가 1억을 목표로 했다. 그럼 8천만 원 이상 모여야지 증권이 발행이 되고요. 8천만 원이 안 모였다. 그럼 다시 투자자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최대 모집 그 금액은 연간 30억까지 모집을 할 수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15억 이내로 모집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30억까지, 채권은 15억까지 이렇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든가 코넥스 특례 상장 같은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한테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발행할 수 있냐 하면요. 일단은 주식회사여야 됩니다. 그 개인 사업자는 증권을 발행할 수가 없고요.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가 있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창업 7년이 경과했어도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노비즈 기업, 그다음에 메인비즈 기업,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어 있으면
7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행이 가능하고요. 몇 가지 이제 제한 업종이 있긴 한데 금융,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그다음에 유흥업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증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그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연간에 1,000만 원, 어디 플랫폼을 이용하든 간에 연간 1,000만 원, 한 기업에는 500만 원까지만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 투자자라고 해서 소득 증명을 하시거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일정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연간 2,000, 1년에 1,000만 원까지 투자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투자자, 그리고 연고자는 그 기업의 임원이나 주주가 되겠죠. 이런 분들은 한도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그 제도이기는 한데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한도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한도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모집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조금 적어지는 이런 측면도 같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요. 지금까지 2016년도에 이 제도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서 총 773개 기업이 1,720억 원 정도를 증권 발행을 해왔고요. 8만 명 정도의 투자자가 투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기업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2.2억 원 정도가 평균 조달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 비중은 주식이 66%, 채권은 34% 정도 비중으로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93%가 일반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십시일반 투자자가 모아지는 경우가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행할 증권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어떤 자금을 조달할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회사 세우고 나서 이제 증자를 하는 거죠. 주식을 신규로 발행을 해서 그분들한테 투자하신 분들한테 주식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발행한 주식은 예탁 결제원에서 보관이 되고요. 투자자의 증권 계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공신력 있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거고 우리의 새로운 주주들이 생기는 거니까 되게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으로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게 약간 불확실하죠. 이 기업이 상장이 되거나 다른 곳에 M&A가 됐을 때 지분을 이렇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기업의 상장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채권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갚아야 될 돈이죠. 만기와 이자를 정해진 시점에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이율로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이 결합된 형태의 증권이 이제 발행되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주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주식이죠. 일반 보통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은 의결권이 없지만 배당을 보통주에서 우선해서 주는 배당을 조금 더 주는 형태가 우선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시면 삼성전자 우, 뭐 현대차 우 이렇게 있는 게 우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그 투자업계 스타트업 투자하는 쪽에서는 상환전환 우선주라는 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상환전환 우선주는 투자자들한테 상환권 또는 전환권이 주어집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데요. 내가 전환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우선주도 발행됐지만 보통주도 바꿔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잘 성장해서 곧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전환권을 행사하겠죠. 근데 상장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상환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환권이 청구가 되면 기업에서는 발생한 이익에서 이 상환권으로 들어온 금액을 갚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는 엑시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하나 더 생긴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처럼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익을 내서 발생한 이익에서 갚고 이 주식을 소각해버리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조금 채권보다는 덜한 뭐 이런 형태여서 약간의 채권의 성격이 있는 게 상환전환 우선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에서도 이제 이자가 표시되어 있는 채권, 그래서 이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언제, 이자가 얼마, 몇 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이표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라고 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걸 주식 관련 사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투자자가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으면 전환사채는 그냥 일반 채권처럼 만기일 때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고 끝나는 거고요. 내가 전환권을 행사한다.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으로 이렇게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바꿔줍니다. 예. 그리고 이익 참가부 채권이라고 해서 이익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표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동되게 설계된 채권을 이익 참가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영화 펀딩에서 많이 활용하는데요. 관객 수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자율도 달라지게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채권이 이익 참가부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익 참가부 채권은 약간 주식의 성격이 있는 게 이렇게 이익 참가부 채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전환사채와 앞서 설명드렸던 주식은 투자하시고 이제 3년 동안 보유하시면 그 기업이 투자 기업이 벤처 기업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투자 금액에 대비해서 투자 금액의 한 25% 내외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자 수입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나 배당 수익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네.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채권으로 이제 발행을 했던 그린 앤 프로덕터라고 그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6,300만 원 정도를 모집을 했는데요. 채권을 발행했고 이자 플러스 그다음에 이 기업에 생산한 제품들을 리워드도 같이 들여서 성공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환사채로 발행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둘이 함께라고 제주도에서 공정 여행을 하는 그래서 배리어 프리 여행 그래서 그 장애인분들도 무장애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관광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당시 2018년도 이 당시에 이 휠체어가 탈 수 있는 특장 버스가 없어서 이 특장 버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펀딩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전환사채로 발행해서 지금 이제 상황까지 다 끝난 상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가 내가 전환하겠다라고 하면 주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성격이 있고 이 기업이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마미랜서라는 기업은 벤처 기업인데요. 여기 주식으로 보통주 그리고 상환전환 우선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마미랜서 이 기업은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코딩 강사로 육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현장과 매칭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이 프리랜서 강사분들을 코딩 강사분들을 주주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강사분들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해서 사실 우리 회사랑 이 마미랜서 회사랑 강사분들이 이제 한 배에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으로 이익을 돌려주고 그리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분들의 일자리도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강사분들과 기업과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주의 형태로 주식을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그리고 상환전환 우선주도 또 2차로 이제 발행을 해서
또 이제 청구를 하면 상환권을 청구하면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온텍은 이제 건설하는 기업인데요. 도시재생 전문 기업으로 가온텍이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주를 발행을 해서 우리가 그냥 보통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그냥 아시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사모의 형태로 하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우리 기업의 내용을 공개하고 우리의 주주가 되실 분들을 모시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증권이 발행되고 주식이 발행되고 예탁 결전에 보관되고 그리고 투자자의 증권 계좌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공신력 있게 공개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번더블로 내한공연에서는 그 이익 참가부 사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 유료 관객 수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게 하는 형태로 설계를 했고요. 또한 입장권도 같이 들여서 투자자들이 공연도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펀딩을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그 채권 같은 경우는 적정한 이자율을 결정하면 되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에 주당 얼마로 투자를 받을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설립할 때의 주당 가격, 그거를 이제 액면가라고 얘기합니다. 액면가가 5,000원인데, 나중에 이제 2, 3년 후에 우리 기업이 이제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을 해서 우리 기업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이제 이번에 증자를 할 때는 주당 뭐 2만 원에 발행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거를 한 주당 가격으로 환산해서 가치 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결정하는데요. 이거는 누가 해주는 건 아니고요. 외부에 이제 뭐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업 스스로가 평가해서 우리는 이 정도의 주당 뭐 2만 원의 가치가 있어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실 분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가치 평가로 대략 가이드를 드리긴 하지만 본인들이 이제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펀딩 조건을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게 설정할 때 이자율 플러스 그다음에 리워드의 가치, 그래서 이자랑 리워드를 동시에 주는 형태로 펀딩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 든 것처럼 이자율은 7%를 주지만 리워드는 8%로 해서 15% 정도의 이자율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셔도 좋고요. 일반 채권에서는 이제 리워드를 주는 게 없죠. 이게 이제 리워드를 주는 게 우리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별한 우리의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만 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스버거 같은 경우는 처음 펀딩할 때는 8%대의 이자율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드렸지만 최근에 펀딩할 때는 5%로 이제 이자율을 낮춰서 펀딩을 진행해도 신뢰도가 쌓이니까 이렇게 자금이 잘 모였던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펀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을 소개하는 투자를 유치를 촉구하는 투자 제안서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제안서들을 이 투자자들은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투자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투자 제안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이 있고 시장성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투자분들의 엑시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IR 자료에 이제 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스토리와 비슷하게 내용들을 좀 주시면 이제 이렇게 가공이 돼서 괜찮은 IR 자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IR 자료를 배포를 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IR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 IR 자료를 게시하고 그리고 기업의 참고 자료들을 쭉 게시하고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투자 제안서를 매우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하시려면 펀딩의 준비, 그러니까 중개 계약 어느 업체랑 펀딩을 진행할지를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마다 조금 이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이 회사가 제시한 게 실제로 맞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펀딩을 하면 좋을지를 이제 가이드를 드리게 되고요. 그 IR 자료 작성과 펀딩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과정이 길게는 뭐 한 달 가량, 빠르면 뭐 2주 안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펀딩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기간들. 그래서 보통 넉넉 잡고는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펀딩을 오픈하게 되면 보통은 뭐 3주, 뭐 4주, 그리고 이제 기업이 원하시면 좀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펀딩 기간을 3주에서 4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펀딩 마감 후에 펀딩이 성공했을 경우 아까 80% 목표 금액의 80%가 모여야지 증권이 발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 그 증권이 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8영업일 만에 이제 자금은 기업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업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 상황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하고 실사하고 컨설팅과 준비, 그 다음에 사전 예약, 그 다음에 펀딩 진행, 그 다음에 펀딩 성공 후 사후 후속 업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과 유사한 업종이나 유사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참조해서 IR 자료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일반 시민으로부터,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그런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마이컴퍼니의 대표 성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공기주입식 스마트 돌봄조끼를 개발하고 있는 주식회사 돌봄드림의 이규환 이사라고 합니다. 최근 고령화와 장애인구 증가로 인해서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약물 복용 없이 일상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적절한 솔루션의 부재가 있다는데요. 저희는 약물 복용을 하지 않더라도 빠르고 적기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돌봄 대상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돌봄 대상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는 미아 발생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돌봄 대상의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감과 높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24시간 내내 보호자가 돌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각각의 문제점들을 하나로 모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의 솔루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실시간으로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 가능한 GPS 시스템을 도입하고, 두 번째는 불안할 때 조끼가 안아주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불안함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작동하고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 솔루션이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허기입니다. 허기는 딥터치 프레셔라는 효과에 기반으로 해서 작동합니다. 딥터치 프레셔는 심부 압박이라고 불리는 효과인데요. 최근 이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포옹 의자를 언급하면서 꽉 안아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터치 프레셔란 사람의 신체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안정감을 주는 효과로, 쉽게 말해 누군가 안아주는 듯한 효과를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다양한 실험과 논문을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저희의 제품 허기입니다. 실제로 아이와 어른 가리지 않고 착용할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특히 기본으로 되어 있는 벨크로 베이직 모델과 더불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솔루션을 담은 허기 프로 스마트 버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허기는 생체 신호를 수집해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안정감이 필요한 순간을 감지합니다.
실제로 압력 세기와 유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공기가 주입되어 안아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연동되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자체 지식재산권을 8건 보유하고 있고 PCT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1년 대한민국 특허대전 중소기업 중앙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올해 이에서 그치지 않고 올해 말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특허 출원 3건을 추가로 출원할 계획이 있으며 내년 등록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2022년 CES에서 혁신상을 받고 또 2022년 월드 IT쇼에서 혁신산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저희 기술력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시장의 규모 그리고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확장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타겟인 발달장애인용 스트레스 완화 조끼를 시작으로 해서 그 성격이 비슷한 영유아나 노인을 두 번째 타겟으로 노리고 다음은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한 모든 대상을 위한 그런 스마트한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대상 작업치료는 그 종류와 치료법이 다양하지만 이들에게 안정감과 주의력,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도록 돕는 보조기기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실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비율을 보면 발달장애 보조기기는 전체 장애인 보조기기의 약 1%에 불과합니다. 현존하는 보조기기는 높은 가격대,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개별 맞춤형 관리 체제가 없기 때문에 언맷 니즈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허기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발달장애 시장 자체는 되게 규모가 큰 규모인데요. 현재 국내 발달장애 시장을 더불어서 글로벌 장애인 보조기기 시장까지 진출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뢰도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와 기존의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치료기관에 선진입을 한 다음에 발달장애 가정으로 나아가는 진입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0개 이상의 기관 그리고 최소 2,0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사용하고 이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저희 제품을 바탕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SK 행복나눔재단과 연계하여 저희가 총 2번의 펀딩을 이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펀딩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크라우디에서 진행을 했고 총 1,017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102벌을 기부했고요. 두 번째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디즈에서 앵콜 펀딩으로 진행을 해서 1,672만 원을 달성하여 총 112벌을 기부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오픈을 와디즈 3차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오픈이 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또 한 번의 크라우드 펀딩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거에 지나치지 않고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분들께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후원, 기부 BM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실제로 맞닥뜨려서 사용해본 경험들을 수집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7월에 이제 오티즘 엑스포라고 해서 이제 자폐 발달장애 관련 큰 박람회에 참여해서 실제 몇천 명의 분들이 저희 부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1년 4개월의 효과 입증과 노력 끝에 국립재활원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에서 정식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공적 급여 품목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가 선정되어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모든 기업의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는 현재 나라장터와 학교장터의 입점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 모든 특수학급에 배포를 하는 걸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이 통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학교 내 전체 특수학급의 수는 약 12,712개이고요. 학급당 4벌까지는 매우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저희가 판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제품이 효과가 있냐라는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자체 파일럿 테스트한 결과 저희가 총 2가지 지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 지표,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적 지표인데요.
주관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엠프스 도구를 활용해서 실제 작업치료사분들이 평가를 해주신 수업 참여도 지표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실제 평균 수업 참여도가 28%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화학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타액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졸 농도를 분비해서 저희가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총 57%, 평균적으로 57%의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 후 단 2%만의 반품률을 보여서 수많은 긍정적인 후기와 인터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이제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착용 이후 앉아서 공부 학습을 좀 더 집중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교육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체 파일럿 테스트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과의 R&D 연계를 통해서 임상 실험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여 저희 허기의 효과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용광대병원, 충북대병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병원 시스템과 여러 기관들과 협업하여 저희의 효과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붕영 교수님 연구실과 협약하여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이상 행동 완화를 위한 바이오마커 기반 개별화된 복합 디지털 치료제 개발이라는 항목으로 저희의 웨어러블 IoT 솔루션인 허기를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R&D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캐나다, 미국을 비롯한 북미 시장, 그리고 베트남,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그리고 독일, 스위스, 스페인, 덴마크 등에서 저희가 실제로 제품 POC를 진행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발달장애의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해 국내 크라우드 펀딩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실제 북미 시장으로의 진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볼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CES에 직접 참가하여 다양한 분들께 저희의 제품을 선보였고, 뿐만 아니라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 그리고 최근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열렸던 레아케어 2022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코트라 지부의 도움으로 운송비를 지원받아 실증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독일, 스위스, 스페인 3개국,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덴마크까지 총 4개국에 저희의 제품을 보내서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기관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조끼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를 전반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연동해서 저희의 제품을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통합 기록관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은 현재 이제 좀 더 나은 시스템을 통해서 치료기관에서 데이터가 전산으로 저장되고 일정 및 치료 시스템이 좀 더 자동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업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인 허기를 시작으로 해서 데이터 플랫폼, 유니버셜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테라피까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걸어온 길입니다. 저희는 이제 허기를 사전 판매 예약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제품이 생산이 돼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제품이 나오고 좀 더 많은 분들께, 그리고 좀 더 필요하신 분들께 저희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시작으로 해서 그 성격이 비슷한 영유아, 아동과 더불어 노인시장까지 저희의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한 대상으로 확장을 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한 대상은 발달장애인, 그리고 ADHD를 포함하여 다양한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한 대상들을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오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의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대표님이신 김지훈 대표님을 포함하여 저희 개발팀, 영업팀, 그리고 해외 마케팅팀까지 더불어 다양한 분들께서 저희의 웨어러블 IoT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자문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 대기업, 전문기관, 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하고 계시는 치료기관까지 더불어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며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께 정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수혜를 드릴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꿈을 드리는 따뜻한 유니콘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봄드림 이규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